실제로 대선 여론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 실제 현장에서 조사 분석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방송에서도 분석하는 모습 많이 보시죠. 배종찬 인사이트 K 대표께서 바쁘신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저희들 전체 정부 흐름을 데이터로서 짚어주시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입니다. 저는 데이터로 봤을 때 다음 대통령은 누구인가 현 시점에서 진단과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대선 구도를 분석할 때는 한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구도, 그 다음에 조직, 후보,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대선 판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물론 한 7개월 정도, 7, 8개월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돌발 변수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대체적으로 윤곽은 드러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제 구도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지금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리얼미터 기준으로 39.6%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면접원이 직접 하는 조사를 해보니까 긍정이 43%입니다. 이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튼 여론조사 기관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쏟아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예 못 믿겠어. 뭐 이게 여론조사 말 돼? 이렇게 이야기 하시든 어떻든 여하튼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여론조사 방식은 이전에 노무현 정부 때나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방법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조사기관이 실시한 걸 보면 긍정평가가 41.5, 부정이 55.9. 자, 이걸 종합을 해보니까 대체로 문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임기 후반부인데도 이렇게 긍정평가가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오는 이유는 뭐냐? 긍정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두 글자입니다. 코백. 코로나 백신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아니 뭐 수급도 잘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실지도 몰라도 그래도 방송에서는 뭐가 수급된다 그러고 9천만 명분을 확보했다 그러고 이러니까 잘한다는 평가가 나와요. 전체 국민으로 보면. 그래서 긍정평가가 나오는 거고 부정평가는 부정평가 글자랑 똑같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정평가는 부정이 문제예요. 부정이 뭐냐? 부동산 정책이죠. 이게 계속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긍정은 임기 거의 끝날 때까지도 코백, 부정은 부정, 부동산 정책이에요. 이게 이제 영향을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연령대별로 분석을 해보면 30대, 40대 문재인 대통령 괜찮아요. 그런데 20대, 60대 안 좋아. 그러니까 이게 거의 내년 대선까지 갈 거예요. 그러니까 30대도 그거 안 좋다고 그러지 않았어? 근데 30대는 또 20대랑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MZ세대라도 40%가 넘는다면 이거 좋은 거예요. 그래서 30대, 40대는 40이 넘잖아요. 긍정평가가. 그러니까 20대와 60대가 묶이고 이상이 30대와 40대, 50대는 모르겠어요. 50대가 말 그대로 오리무중이에요. 이게 50대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50대 초반은 좀 진보, 50대 후반은 보수예요. 50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50대니까 오리무중입니다. 자, 조금 내려와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진단하기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대선 때까지 37에서 44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여당 후보한테 아주 불리하지는 않아요. 아주 유리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불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권 후보는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는 먹고 들어가는 거죠. 나쁘지 않아. 괜찮아요. 그런데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이제 정당 지지율로 넘어갑니다. 리얼미터 기준으로 빨간색 보세요. 국민의힘 39.7이에요. 자, 4개의 여론조사기관, 이게 뭐 조사기관이 한 개도 아니고 4개가 뭉쳤어요.
뭐 때문에 뭉쳤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빨간 글씨를 보면 32예요. 파란 글씨가 제일 오른쪽에 29. 그 국민의힘이 높아. 그렇죠? 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부정이 높아요. 부정이 절반이 높아. 그러니까 뭐 송영길 대표가 뭐 한다고 야당 법석을 떨어도 이게 잘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당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컸는데 지난해 총선 때는 압승했을 때는 기대감이 컸잖아요. 180석 몰아줬으니까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LH 사태 터져 이준석 돌풍 불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앞으로 뭘 잘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잘 되기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준석 대표를 보면 긍정을 한번 보십시오. 긍정이 57.6이야. 그래도 준석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이 2030 MZ세대를 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항상 보수 쪽에서 선거할 때마다 아이고 2030 좀 뭐 보수 쪽 투표 안 해요. 아이고 자식놈이 뭐 말 듣나 내 말을 안 들어. 이게 보통이었는데 이제는 30대 당대표네? 그러니까 2030이 좀 딸려와. 이게 MZ세대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선거 때까지 보면 대체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못해도 비슷하거나 높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이 어떻게 되겠냐,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더니 현 정권의 교체를 위해서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50입니다. 여당이 되는 게 좋겠다. 36.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만 놓고 보면 정권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에 정당 지지율만 놓고 보면 정당 지지율이 중요하거든요. 국민의힘 보수 야권이 그래도 민주당보다 아무리 못해도 비슷하거나 높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냐? 구도 대통령 이야기했죠. 조직 이슈, 정당 이야기했죠. 부동산 이야기했죠. 코백, 코로나 백신 이야기 다 했네. 그럼 후보만 남았잖아요. 자, 후보를 열어보니까 윤석열 33.9, 이재명 27.2. 그러면 윤석열이 이기겠네? 끝났네?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후보 파트가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왜 어려우냐면 윤석열 전 총장이 내일 이제 이야기를 해요. 내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일이 왜 중요하냐? 국민의힘 지지층 의존도가 너무 높아. 높아도 너무 높아요. 가만히 보십시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62.9%가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합니다. 제일 왼쪽에 63빌딩처럼 숫자도 63에 거의 비슷하네. 이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 너무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층 지지보다도 국민의힘에 너무 쏠려 있어. 이게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닌데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뭐 TK나 PK 세겠지. 그게 가만히 이게 TK, PK입니다.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이 높아요. 그런데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을 합하면 여기가 더 높아. 에이 설마 대구 경북이나 부산 울산 경남은 윤석열 찍겠지. 근데 이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대선으로 가면은 어쨌거나 보수 야권 후보를 더 찍겠죠. TK나 PK가. 그런데 지금 당장 놓고 보면 이재명도 안동 사람이잖아요. 이게 대선이 가까워지면 그래 우리 경상도 아이가 이러면서 안동 사람이 또 안동 사람 찍어요. 그러게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아직 안전하지가 않다. 자, MZ세대로 갑니다. 그래 이준석이 당대표니까 뭐 2030은 이제 끝났네. 보수 쪽이야. 아닙니다. 윤석열 20대가 26.3%인데 이재명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사람이에요. 별 차이가 없어. 23.4예요. 그리고 윤석열 29.5인데 이재명 26.3입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은 어느 한쪽으로 여도 야도 아니야. 정당 지지율은 보수 야권 쪽이에요. 더 우세해요. 그럼 후보만 이기면은 이건 끝나는 거잖아. 근데 후보가 윤석열 엑스파일, 불확실한 거예요, 이게. 유권자들이 싶네. 에이,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거 나쁜 놈들이야, 그거 만든 놈.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왜? 누구에게? 중도층 MZ세대에 흔들려요.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다음 대통령은 결국 얼마나 지형이 탄탄하냐. 보수 쪽이면 영남 수도권이고 진보 쪽이면 호남 수도권이겠죠. 그 다음에 세대. 누가 20대를 더 많이 가져가느냐. 누가 중도를 더 많이 가져가느냐. 이게 2년 이렇게 달려있죠. 그러니까 선거는 뭐냐. 중도 MZ세대 20대 확 더 많이 가져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니까 뭐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여당은 이재명도 아니고 이낙연도 아니고 정세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 이거는 문재인과의 싸움이에요. 문재인 대통령과의 싸움이에요. 여당은 어떤 후보가 나와도 문재인이에요. 그러면 보수 야권은 뭐냐? 윤석열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윤석열급 지지율이 나와야 돼. 반문 정서를 똘똘 뭉친 사람이 나와야 돼.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윤석열급 후보예요. 윤석열이 안 되면 최재형이 이만큼 만들 수 있냐? 최재형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파괴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율 이상을 뭉쳐갈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후보는 지역 기반, 세대 기반, 이념 기반인데 이념은 좀 돼요. 보수 수호하겠다, 보수 정신을 수호하겠다. 그래, 최재형 사람 좋던데. 근데 이게 표심을 확 끌고 가는 건 다르거든요. 그럼 김동연 가능하냐? 김동연 모르겠어요. 여쪽인지 야쪽인지. 이렇게 되면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이면 좋겠고 윤석열이 아니면 어떨까? 윤석열이 아니면 홍준표? 그러니까 홍준표의 고민은 이거예요. 지금의 윤석열급으로 양자 대결하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과제를 가만히 보시면 차기 대표는 그냥 진영 간 대결이다. 그래서 자, 이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복잡하니까 다 보실 필요 없고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여하튼 간에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진영 대결이기 때문에 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 가운데 볼 필요도 없어요. 제일 왼쪽에 누가 있어요?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이 있죠. 오른쪽에 누가 있어요? 윤석열, 홍준표가 있죠. 물론 최재형은 여기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된다고 내가 단정 드리는 게 아니라 이 표에서 이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거는 자, 구도, 대통령 지지율 얘기했죠. 이슈, 정당 지지율 얘기했죠. 후보는 여당은 그냥 대통령 지지율이에요. 그 다음에 보수 야권은 지금의 윤석열급 정도의 지지율을 누가 가져갈 수 있냐. 그러면 중도나 MZ세대를 가져가야 된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표를 하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 그림에 제일 오른쪽에 누가 있냐. 윤석열이 있는데 이건 윤석열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윤석열급 정도가 돼야 여기서 조금 왼쪽으로 중도 쪽으로 가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왼쪽에 위쪽으로 가야 호감도가 높은 거거든요. 누가 있어요? 이재명이죠. 그래서 이재명 지지율이 높은 거예요. 보수 지지층에서는 마음에 안 들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가 전체 응답자, 조사 응답자 생각해보면 이재명이 보수, 진보 쪽에서는 우뚝 서 있거든요. 결국은 뭐냐.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앞서 우리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세대 기반이나 뭐 충청 대망론 얘기를 뭐 충청도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세대, 지역 이념은 내 지지율이 돼야 되거든요. 이걸로 전환이 되느냐. 내일 잘해가지고. 아니면 윤석열이 아니면 다른 후보가 윤석열급으로 지역 기반, 세대 기반, 국민의힘 지지율까지 다 안고 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대가 어떤 후보로 가느냐, 그 다음에 약간 지금 이재명은 중도 쪽으로 우클릭해야 되고 윤석열 같은 보수 야권 후보는 약간 중도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얼마만큼 원만하게 효과적으로 잘하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